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사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 북한이 군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동안의 이 사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북한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그 당일날이든가 전후해서 예. 주요 도발을 한 사례는 없어요. 아, 예. 그리고 그럼, 전반적으로 예. 볼 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략적 도발이라고는 6차 핵실험이나 네. ICBM 발사를 할 가능성도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네, 예. 당일에 도발을 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김일성 지난 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까지 꼭 도발을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그 한반도 긴장을 자기 페이스대로 올리고 낮추는데 네. 굉장히 능수능란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걸 가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남북한 관계하고 그다음에 대미 관계라든가 이런 걸 이끌어 왔는데요. 네. 이미 긴장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만 상황이 더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2015년에 있었던 목함질의 도발이에요. 우리 쪽에서 강하게 받아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전군 동원령 내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막상 그 다음에 나올 거는 그러면 군사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한미 양국은 1년 중에 가장 잘 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딜레마에 부딪히기 때문에 적당한 긴장을 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북한도. 이걸 지금 끝까지 몰고 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절 때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일단 않아요. 차 의원님은 좀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양 의원님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거의 뭐 벼랑 끝 전술을 거의 뭐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 북한이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갈 때는 자신들이 무언가 얻을 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어떤 자신들이 원해놓은 어떤 범위 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할 때 예. 목표를 뭐 어젠다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한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최악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거지 그걸 정말 전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북한을 좀 얕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자신들에게 전략적 이득이 있을까 분명히 뭔가를 할 겁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항모를 보내고 뭐 중국이 압박을 해서 우리가 뭘 그만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싫은 것이고 너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억제라는 것이 우리에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반드시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 보여주는 선이 그게 너무나 선이 지나쳐서 주변국이 참지 못하고 공격을 할 정도의 선까지 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긴장을 높이기 위한 언사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아까 차박생께서 너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에스컬레이션이 자꾸 되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확성기 틀고 대북 확성기 틀고 하니까 저쪽에서 아예 뭐 거의 최후 통첩 비슷하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앞으로 이렇게 긴장을 끌어가는 행위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하지만은 당장 무언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 미국의 도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공격 예. 이런 걸 할 만한 그런 도발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게요. 지금 뭐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정황도 포착이 됐고 예. 또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들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으로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뭐 움직이는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4차 핵실험 이전에 그러니까 4차 핵실험이 2016년 1월 6일에 있었죠. 근데 바로 2015년 한 12월 한 초중 정도에 보면은 이 같은 38로스에서 분석한 사진들 보고 있으면 그때도 한참 뭐 핵실험을 준비를 하네 뭐하네 하다가 한 1주,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놔버렸습니다. 네. 그 사이에 1월 6일에 딱 하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성에 보이는 사진의 어떤 이런 그 의도들 이런 것도 북한이 노린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라. 어쨌거나 인공위성을 찍어가지고 할 거가 뻔히 아니까
배구하면서 약 올리고 예. 뭐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모아놓고 막 뭐 이렇게 그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할것 예, 같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분위기 봐서 이 상태에서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더 진행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더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반드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가 그 인공위성 사진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준비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상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바뀌면 혹은 바뀌기 직전이나 혹은 바뀌고 나서나 예. 북한이 뭔가 큰 걸 하나 딱 한다. 그럼 당장 우리 정부 어떻게 행동할 거냐. 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준비는 해야겠지만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네. 네. 풍계리 상황도 상황이지만 네. 이 북한이 최근에 성명을 냈을 때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북한 성명 해석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북한이요. 그 태양절 직전에 그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내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노동신문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핵보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차 핵실험 이제 조만간 할 건가 보다 이렇게 봤어요. 예. 대체적으로요. 북한이 말을 독하게 쏟아낼 때는 그 직후에는 어떤 조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이든 어떤 걸 할 그 전에 있던 논조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가 갑자기 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긴장의 수위를 자기 이 페이스대로 지금 이끌고 가는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거는 일종의 성명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로 이제 독하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용히 입을 닫아요. 대체적인 이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이 행동. 그런데 분명히 이게 빈말이 돼서는 안 되니까 실행에는 옮깁니다. 2, 3개월 후에요. 예. 그럼 결국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언론 성명이라든가 풍계리에서 보이고 있는 각종 활동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 2개월 후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연히 이 성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네. 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대북 정책을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대의 압박과 이제 개입을 하겠답니다. 예. 밀릴 수가 없죠. 북한은요, 다른 이 작은 체제들하고는 달리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하는 체제가 아니라 예. 수령의 최고 존엄 아래서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사는 체제예요. 절대로 예. 기싸우면 밀릴 수가 없어요. 밀리면 체제 내구력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지금 똑같이 내는 일종의 이 성명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장 실행에는 옮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뭐 해주셨는데요. 하루 이틀 상관의 문제는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발언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의 그런 경고 메시지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과는 조금 더 다른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소위 북한 문제를 미국이 자연스럽게 토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리아 공격도 하고 하면서 네. 압박 부위도 보이고 그다음에 자꾸 트럼프는 나와서 뭐 시진핑 너무 잘하고 있다.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압박의 수위가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되려 해라라는 무언의 어떤 그런 압력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게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장 환율 조작국 얘기 같은 걸 하면서 예. 그러면서 다른 가치를 갖고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자기들한테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장단을 맞춰주는 거지만은 이것이 그럼 과연 중국의 근본적으로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느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여태까지 변한 바가 없습니다. 예. 북한 정권의 생존.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핵을 가진 북한 정권의 생존이냐 아니면은 뭐 핵을 없애기 위해서 정권까지 손을 봐야 되냐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중국이 보여주던 태도는 핵이 있건 없건 간에 개발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어쨌거나 북한이라는 곳은 생존해야 된다. 예. 그 기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다만 국제사회의 어떤 이런 그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미국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놓고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뭐
뭐 이 북중 지역 뭐 접경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병력이 하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갑자기 대대적으로 해상 훈련하고 이 해상 훈련하는 게 북한을 향한 걸까 미국을 향한 걸까 보고 있으면 솔직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이 중국이 크게 변화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차 의원님은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지 아니면 비슷한 아니요, 의견이신지 비슷한 궁금한데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역할에 대한 과잉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중국이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결심하면 북한을 손들고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예요. 예. 미국의 기존 행정부였고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이 손을 떼거나 지원을 중단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면 예. 가령 이제 기름만 끊으면 끝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유리를 끊으면 북한이 얻을 데가 전혀 없느냐? 러시아 변수가 또 있어요. 러시아가 알게 모르게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아마 이런 변수를 같이 지금 고려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고 예.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목매달리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곤혹스러운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중국이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영향력을 가졌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다. 그 앞에서 나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별 영향력 없어. 기대하지 마. 이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는 겁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위신이 예. 깎이니까. 예. 그럼 뭔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행동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거는 하기는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게 예. 적당한 영향력은 행사하되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상대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딜레마를 중국도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좀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조선중앙통신에서 개인 논평을 냈는데 네. 파국적 후과를 각오해야 한다. 이게 근데 물론 뭐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중국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이례적이라고 특히 이제 껄끄러운 상대, 특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싶을 때 이런 개인 논평이라는 걸 잘 활용을 해요. 예. 당이나 중앙에 분명히 북한이 던진 메시지는요.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종속된 체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북중 관계는 적당하게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해왔으니까 우리한테 부당하게 뭘 해라 안 해라 압력 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베이징에서 강하게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평양이 자기 할 걸 하지는 않는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외교 정책도 바로 이거예요. 특정 종주국에 지나치게 목매달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분쟁 과정에서도 비교적 등거리 정책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요. 어느 한 후원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순간 예. 자기의 정권이나 체제에 오히려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자들이 행내적으로 알아요. 네.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질수록 북한 입장에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 쏟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다음 주 초에 한반도 주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에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작용할지 관심이거든요. 뭐 이제 사실 항모가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공격을 뭐 할 수 있다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 항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한 뭐 60여 대 정도 되고요. 예. 뭐 전체 한 90대 정도의 최대 90대 정도까지 항공기를 실을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뭐 항모 자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항모 전단이 되면은 이제 그 이지스함 같은 것들이 이제 한 4척 달라붙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그 토마호크라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장착이 돼서 정밀하게 때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와버리면은 예. 이게 뭐 항공 기지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부담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사실은 북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특정하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이게 공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칼빈슨호 위치를 놓고 한번 이 좀 트럼프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 뭔가 약간 페인트 모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 이것이 뭐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저는 이게 절대 실수일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안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항모고 항모의 위치가 어디 있고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백악관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더 그런 것이
태평양 함대사령관 해리스 제독이 위치가 어딘지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일부러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게 한두 번은 통하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불안해집니다. 예. 동맹이 못 믿게 되는 거거든요. 니를 확장 억제 한다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네. 말로만 하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번에 온다고 한다면은 뭐 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어떠한 그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 하지만은 이거 온다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그렇다고 해리스 제독이나 뭐 태평양 사령부에서 정확히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한반도 근해 쪽으로 다시 이제 온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크게 이것 때문에 다시 뭐 전쟁이 난다, 뭐 선제 타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좀 섣부른 관측은 좀 우리가 좀 삼가해야겠다. 근데 다만 뭐냐 하면은 미국도 이 지난번에 그 보여줬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모를 동원하고 이쪽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 예. 그냥 빈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여기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걸 혹시라도 미국이 안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라도 가서 야, 이번에 만약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 어떤 이 소위 말해서 동맹,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지적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늘 25일에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도쿄에서 회담을 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북한군 창건 기념일이거든요. 이날 좀 어떤 회의들이, 좀 어떤 논의가 좀 오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논의가 저는 굉장히 진행이 얼만큼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대선 중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바뀐다고 그래서 기조가 크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기조가 크게 바뀔 수는 없겠으나 분명히 지금 거기 나가서 이제 어떤 그 전반적으로 전략적인 어떤 방향성의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는 계속 하겠지만은 뭔가 딱히 정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제 이 소위 육자회담의 틀을 다시 한번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제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 능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전략적 능력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으나 예. 최소한 정도 수준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소위 우리가 포기로 내려놓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쨌거나 여기에 핵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입장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뭐 일본의 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동결만 돼서 예를 들어서 ICBM 능력 없이 미국의 타격만 안 되고 전략적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탄 정도 능력만 아닌 상태라면은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회담 자체 뭐 내용이 어떨지 이런 것을 제가 뭐 이렇게 뭐 예측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기 어떤 정부라든가 이런 담당자분들이 조금 좀 명확한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예. 움직임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26일에 미 상원의원을 상대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네네.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이 대북 정책에 어떤 강경한 그런 메시지가 담길지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미 정부가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예, 예. 이 내용이 어떤 거에 될 건가? 자, 최대의 압박과 개입을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강론이 어떤 건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요. 예.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다시 말해 전략적인 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예. 기다린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서 미국의 능력이 2배로 높아진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럼 이거 과연 어떤 성격의 정책인지 전략적 인내랑은 무엇이 다른지를 이제 상원에 설명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아까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미국이랑 협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말에 책임을 지는 자체가 필요해요. 물론 지금같이 북한이 계속 긴장의 끈을 올리고 있는 데서 어떤 쪽으로든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가령 얘기하면 자 아까 징벌적 조치 얘기 나왔지만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전략적으로 하면 우리 혼자 얘기했어요. 처음에 분명히. 그럼 하다못해서요. 우리 정의로 따지면 북한이 스쿼드만 쏴도 이게 전략적 도발이에요.
가령 북한이 스커드 한 발을 쏘고 나면 우리도 새로운 무기 체계라든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 체계를 가지고 실험하겠다라고 나오든지 네. 이런 조치가 실제로 있어줘야 늑대 소년이 되지 않고요. 미국이나 주변국들하고 협의해 가는데도 시쳇말로 말빨이 먹히는 겁니다. 당장 급하다고 저쪽에서 독한 말 내니까 우리도 한번 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애들 그 코피내기 싸움, 빈 카운팅이라 그러죠. 이런 식의 싸움을 벗어나지 못해요. 네, 대북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좀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